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양한 보호자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다문화 학부모 아카데미 드디어 마지막 2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장학사 박에스더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스튜디오에는 그 2부 우리 아까 1부 때 다양한 그 강의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해주셨던 장석연 교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저희가 사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스튜디오 현장에 실제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 보호자님들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얘기를 잠깐씩 한 1분 정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중2 아들을 둔 엄마고요. 여기 참석하게 된 이유는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면서 아들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른 아이들 보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금 어떻게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도 한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심양에서 중국에서 왔는데요. 애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을 갔으면 했는데 취직을 해가지고요. 걱정이 돼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듣고 답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왔고요. 온 지 10년 넘었어요. 전 여기 강연 들으러 왔는데 이런 분위기인 줄 모르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이제 애는 여기에서 나왔고 여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적응은 잘 하고 있어요. 이제 다문화에 대한 다문화 엄마들에 대한 강연이 되게 적어요. 근데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되게 기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도 직접 교수님한테 가서 나 이런저런 고민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거잖아요. 사전에 그래도 저희한테 질문 주셨던 사연들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가 사연도 대신 읽어드리고 교수님의 또 이야기 들어볼 겁니다.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20년이나 이런 걸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이주 배경을 가진 분들이 사실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그 나라 언어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마음도 편안하고 가장 좋은데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교수님이 선구자적으로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지신 분들을 키워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걸 개척한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학급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의 상담을 하는 분들을 양성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오늘 그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강의 중에서 우리가 진짜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느라고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숨 하나 제대로 못 쉬고 있다. 그게 진짜 좀 되게 약간 큰 울림이 있었어요. 사실 숨 쉬는 거 되게 너무 필요한 일인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나 자신한테 안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숨 쉬는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이 가장 굉장히 길게 주신 사연이어가지고 이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돌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착하고 순한 아이가 반항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심지어 연애도 합니다. 아이가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감정 기복도 많이 심해졌습니다. 공부는 그래도 하는 편인데 똑똑해서인지 굉장히 좋겠어요. 똑똑하세요. 똑똑해서인지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하면 좋겠는데 늘 임시적으로 벼락치기만 합니다. 연애 문제, 거짓말 문제, 공부 문제 때문에 아이랑 많이 다투었습니다. 이 사춘기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이 막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특히 이제 연애 문제가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스킨십, 이 남녀 관계의 스킨십 이걸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연애 문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춘기 거짓말을 비롯한 그 반항, 아이가 나한테 반항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제 어머님이 되게 자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애살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사춘기에 반항하는 건 이제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는 연애도 안 했으면 좋겠고 공부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짓말도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연애와 거짓말 이 두 가지는 조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할 것 같으세요? 혹시 뭐 때문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엄마가 혼낼까 봐 거짓말 하는 거죠. 그 말은 평소에 성장 과정, 그전에는 굉장히 착하고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순종적이고 말 잘 들었던 거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했던 아이인 거죠. 그 말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노라고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내 솔직하게 원하는 걸 얘기했을 때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많았다면 구태여 거짓말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엄마가 못하게 하고 혼낼 게 뻔하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어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해서 끝까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원래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아이고 그 말은 부모의 눈치를 받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갈등을 만드느니 그냥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라는 전략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연애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죠. 왜냐하면 3살, 4살까지 그 어린 나이에 부모와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이 아이의 삶의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약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바빴거나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 중에 많은 부분이 어렸을 때 조부모 손에서 큰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일하려고 아이를 떼놓고 이럴 때. 그래서 그 시절에 정말 자기의 주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와 그 충분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형성을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애착, 자기의 그 부실한 그 애착의 경험을 충족시킬 새로운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게 남자친구인 거죠. 내가 엄마한테 따뜻하게 돌봄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못했을 때 나를 이쁘라 하는 그 누군가를 인간은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연애하면 스킨십을 뭐 섹스까지 요즘 많이 하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이. 왜 해? 걔네들이 섹스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관심 받고 이쁨 받는다는 느낌, 그 느낌 때문에 하는 거지 섹스가 좋아서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여자아이들은 특히.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초기 유아기에
애착 부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바빠서 형편이 안 돼서 제대로 못 돌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스킨십 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사춘기 아이들은 사실은 그 우리가 4살, 3살 아이가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기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조금 자의식이 생기면서 왜 미운 무조건 이렇게 노하고 이런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하고 또 다른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좋아도 싫다 그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서너 살 때에 그거는 우리가 신체적인 독립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아이들이 왜 애기들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엄마가 손 잡으면 손 탁 부러치고 막 걸어가잖아요. 그게 신체적인 독립을 형성하는 그 과정이고, 사춘기는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독립을 형성해 가는 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계를 또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관심을 줘도 오히려 더 반항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좋아해요. 실제로 좋아해서 그거를 부모님들이 몇 번 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주면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인조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태 밖에 나가서 자기를 이쁘라 해주는 남자친구를 막 이렇게 집착하게 찾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춘기 아이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못 해준 애착이 있다면 충분히 해주는 거. 말로도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해주는 거가 반항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양육은 본보기, 롤모델이거든요. 엄마가 과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님들이 사실은 한국 문화나 한국 역사나 또 한국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또 그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롤 모델링을 하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 엄마가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노력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는 저는 롤 모델링이 정말 필요하고,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니까 벼락치기 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벼락치기 하는 거는 자기 머리를 믿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다른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미뤄지는 건데, 그래서 막 하라고 하기보다는 엄마랑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엄마 공부하면서 야 같이 와 이렇게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수님 막상 아이랑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막상 말을 하려면 너무 어색하고 지금 두 번째 사연이 딱 그런 사연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첫째는 아니고 둘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얘한테 다가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얘랑 뭐 이렇게 소통이 돼야 얘기를 할 텐데 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쿵이 있고 막 이렇게 무기력한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그런 분이 또 계시고 또 그냥 공부나 이런 거에는 아예 흥미가 전혀 없고 그냥 뭐 이거 해봐 다양한 거 좋대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오로지 외모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어떻게 아이랑 소통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세요. 지금 이제 이 아이가 지금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 사연의 컨텍스트를 모르는데 발달적인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런 발달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학교에서 위센터들이 잘 돼 있어서 뭐 지능검사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주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 지적인 활동이 자기가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글 읽는 것도 어렵고 혹은 경계선 지능이라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는 미리 검사를 해서 그거를 인식하고 그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학습 모델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흥미가 없다는 게 단순히 동기 부족인지 아니면 정말 발달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힘든 일인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그림만 그린다 그랬는데 그림 그리는 거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아이, 외모에 신경 쓴다니까 미적 감각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중심으로 아이와 얘기를 나누면 좋아요. 이 그림은 뭘 그렸니? 뭐 이런 외모에 대한 거면 네가 어떤 부분에서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지, 그다음에 너가 외모를 신경 쓰기 위해서 뭐 어떤 브랜드의 옷을 좋아하는지,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아이가 관심 있는 거를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엄마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엄마는 엄마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거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그 대화로 접근하니까 아이하고 이게 얘기가 공통의 대화가 생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림만 그린다는 거, 그래도 그 아이가 그림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그 그림을 잘 그려서 나중에 뭐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건지. 근데 그림을만 그려갖고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림을 그려서 훌륭한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줌으로써 아이가 공부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내가 정말 소중하고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죠. 근데 하기 싫은 것만 맨날 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따로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동기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한국에 있는 원어민 엄마들만큼 이제 어휘력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엄마들이 너무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그걸 따라가기 힘들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어머님들이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 한국 분들, 엄마들처럼 그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정보를 이렇게 갖는 것도 힘들고, 또 아이한테 이렇게 롤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정확하게 발음도 안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어휘력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교육열이 굉장히 세고, 그래서 한국 부모들이 뭐 학원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따라가기보다는 어머님들이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다문화 아이들이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두 개의 자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자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자 베트남 사람, 이 두 개의 자원이 다 있으니까 막 학원을 돌리기보다는 베트남 아이 엄마 같으면은 아이를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베트남 문화를 가르치고 이런데 오히려 시간을 엄마가 가르치든지, 아니면 요즘은 베트남 제한 베트남 협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서 내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도, 혹은 학교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계속 전화하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엄마들이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문화 아이들은 학교에
멘토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고 그 도움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자원들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되게 그걸 활용하는 거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약간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한테 신세 지는 거 불편해 하시고 뭔가 내가 그냥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사실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내 잘 모르면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생님 어떤 것들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야 하시면 이렇게 우리 다문화 장학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의 소통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이하고 이제 모국어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저는 그 아이와 문자적인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는 게 소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조금 힘들면은 이렇게 글로 쓰는 거는 이렇게 컴퓨터를 하면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아니면 요즘 뭐 워낙 이 트랜슬레이트가 잘 돼 있잖아요. 번역기가. 그렇게 하더라도 말로 금방금방 소통이 안 되면은 엄마한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쓴 그 편지를 받는 기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휘력이 딸리면 그런 번역기를 사용했으라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요즘 카톡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달하면 저는 아이가 그런 편지들을 받고 자란 아이는 너무 감동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은 저는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은 7%가 말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거예요. 정말 언어적인 거가 사실은 그거가 안 돼서 아이와 소통이 안 된다? 그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면 되니까 뭐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와 잘 소통하면 아이도 나가서 학교 친구들하고도 내가 말이 좀 부족해도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거가 참 아이에게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치는 또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어가 저는 제한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맞벌이를 하고 너무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진짜 그렇게 엄마랑 소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편지를 쓰거든요. 그 출근하기 전에 그렇게 요만한 수첩에다가 엄마가 매일매일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그 아주 작은 수첩이에요. 그래서 그 수첩에 매일매일 날씨를 쓰고 나의 보물 누구야? 뭐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예측이 돼야 아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엄마는 몇 시에 들어올 거야. 그리고 뭐 너무너무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전날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 오늘 뭐 그 아이한테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 뭐 그리고 오늘은 뭐 양치를 하고 자자. 뭐 약간 그런 제가 하고 싶었던 잔소리를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 살짝 뭐 약간 이렇게. 근데 그거를 되게 저희 아이가 소중하게 약간 간직하고 어떨 때는 거기 밑에 답장도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쁘신 분들은 그런 식의 편지 같은 그런 식의 간단한 소통들도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쓰는 포뮬러, 그러니까 형식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감해줘라.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축복하는 말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대화라 그래요. 저희가 샌드위치처럼 정말 우리가 잔소리만 하면 아이들이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있을까,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희망을 심어주고 해서 그런 샌드위치 기법 한번 사용해 주시면,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에는 좀 다른,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공부에 대한 사연이에요. 아이가 또래보다 이제 수학이나 국어의 이해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하죠? 이런 질문이에요. 앞선 그 벼락치기 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이런 공부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보면 다른 그 아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또 중국 배경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중국어가 약간 그 과학 이런 용어가, 한국은 영어식으로 그런 표현들이 다 되어 있는데, 또 중국은 또 중국의 어휘로 그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거지만 이해를 못하는 경우. 이 친구는 지금 수학과 국어의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했지만, 과학이나 역사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게 또래보다 더 이해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국의 수학은 그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장으로 나와 있어서 그 문장을 이해해야 수학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해력,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문해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학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그런 문해력이 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 이런 질문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계속 아이가 한국에서 살 거면 천천히라도, 그래서 저는 그 자기 레벨을 꼭 따라가기보다는 아이가 좀 어휘력이 딸리면 조금 레벨을 낮춰서라도 아이 수준에 맞는 교재들과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천천히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왔는데 그 학년의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요즘은 뭐 레벨 수업을 하죠, 학교에서. 그러나요? 그러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웠는데, 아이들이 미국을 갈 때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4학년, 6학년, 막내는 그때 유치원 다녔으니까 어쨌든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배우더라도 집에 와서는 쉬운 걸 제가 저랑 같이, 그러니까 4학년 아이는 1학년 교재 가지고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그게 잘 안 되면 집에 와서 엄마하고는 정말 쉬운 단계로 해서 아이가 학교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를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 단계를 스킵해서 배우는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가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제가 썼던 방법인데, 그 아이가 편안한 모국어로 된 교재들 있죠. 그래서 자기 레벨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컨셉에 대한 이해, 수학은 컨셉이잖아요. 컨셉에 대한 이해는 가고, 언어적으로 부족한 건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순간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또 로우 레벨로 하면 아이가 수준이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뭐 중국말이 걔가 더 편하면 중국 교재는 가지고 와서 그 수준에 맞게 따로 하고, 그다음에 한국 거는 쉬운 걸로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이 좀 어떨까. 이거는 제가 뭐 심리 상담사지 학습 지도사는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의하면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모 때문에 실제로 막 그런 그 약간 피부색이 다른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막 이렇게 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친한 친구가 없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요? 네. 그 왕따, 놀림, 그다음에 차별 이런 거가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거고, 뭐 피부색이 다르든 비슷하든 부모님이 이제 다른 국적이면 굉장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상담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차별을 하는 문화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저도 상담사로서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왔을 때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는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거를 그런 차별을 받고 상처를 받고 왔을 때 부모님이 뭐 이겨내야 된다. 네가 좀 더 한국말 더 잘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그 친구는 중국어 할 수 있어? 넌 중국어 하잖아. 걔보다는 네가 훨씬 더 훌륭한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를 격려하고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주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모님은 너 한국말 빨리 못 배우면 중국으로 다시 보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아이들을 동기부여하려고 하는 부모님도 제가 봤거든요. 그거 도움 안 되거든요. 너는 중국어, 그래도 넌 중국어 할 수 있잖아. 쟤네들은 한국어밖에 못하는 애들인데 걔네들보다 네가 훨씬 더 훌륭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이중문화적 정체성을 자원으로, 힘으로 그렇게 잘 그거를 권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아이도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남이 뭐라고 자기를 귀찮게 해도 사실은 이 왕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아이가 그것 때문에 주눅드는 거를 보면 사람은 참 못돼가지고 애가 주눅들고 약하다 생각하면 더 못 살게 굴거든요. 근데 아이가 당당하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오히려 더 세게 나가거나 이러면은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말 안 해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당당한지 아니면 위축돼서 눈치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공격하는 아이들은 금방 눈치채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이의 자존감을 잘 가정에서 세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자원으로 정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걸 넌 가진 거야 라고 힘으로 인파워링 해주는 거, 그런 거 정말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일단 당당해지는 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친구를 만들려면 어때요? 저는 친구들이 먼저 오면은 사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다가오는 소극적이신 친구만, 스타일이시. 다가오는 친구만 사귀었었어요. 그러면 네. 나는 그런데 네. 어머님은 어떤 친구와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진심인 친구. 네. 그 친구가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때 저 어떤 친구가 다가왔었는데, 초등학교 때 너 이 친구랑 안 놀면 내가 너랑 놀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굳이 나를 받아들일 거면 내 친구도 받아들여야지, 그걸 못 받아주면서 나랑 놀겠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랑 놀지 마, 이랬거든요. 예, 그 좀 같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 예. 그렇죠. 어머님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통하는 친구, 네. 그다음에 진심으로 다가오는 친구. 네. 그렇죠. 네.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친구를 사귀세요? 저는 학교 때 기억이 다 지워진 것 같더라고요. 한국 와서 동창들 만났는데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친구들 한국에 와서 사귀는 거 보니까 진짜 마음이 맞는 사람, 그리고 저랑 같이 성장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같이 격려하면서 인생관이 뭐 똑같다고 해야 되나? 거의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나랑 마음이 맞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사귀는 거죠. 아무나 그쵸. 사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의 그렇게 사귀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음. 네.
친구를 사귀. 다가가는 거. 예, 예. 네. 왜냐면 저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상처를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까 우리 얘기한 기대치를 너무 가지지 않는 네. 거. 예. 그래서 딱 그 선, 음, 네, 아무리 친해도 선을 네, 두고 이렇게, 그렇군요. 네, 만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러니까 다 좋은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친구를 사귀는 기술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면 한국 애들이 다가와서 야 나랑 친구하자 이럴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 말씀대로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다가가면 거절당하면 더 상처 입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말씀대로 뭔가 나랑 좀 잘 통하고 뭔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아이들 골라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데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뭐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한다든가 혹은 뭐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좀 관계 기술을 가르친 거, 사회성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너무 친구들 자기 얘기만 하기보다는 친구 얘기도 좀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친구에게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얘기도 들어주고 친구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사회성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친구가 사귀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기술을 아이들에게 교육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비슷한 사연인데요. 우리 이런 다문화 학생들의 정체성을 아이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실제로 제가 봤던 사연 중에 하나는 아이는 자기 부모님이 다른 나라 배경인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그냥 국내에서 태어나서 그냥 엄마가 비슷하게 생기고 우리 엄마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자랐어요. 그러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그때 자기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 국적 배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그 친구가 받은 그 충격과 뭐 그런 놀라움, 그래서 그런 류의 친구들이 또 있고, 또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또 친구들 중에는 이제 뭐 동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다르고, 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또 다르고, 또 피부색이 좀 다른 친구들이 갖는 고민이 또 다르고, 그 다양한 아이들의 그런 정체성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 요즘은 사실 이런 그 피부 이런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다채로워요.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가. 네. 저도 이제 상담 슈퍼비전 하면서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엄마가 중국 분인데 그 한국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갔더니 넌 중국 애잖아. 너네 엄마 중국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서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가 중국어를 너무 잘하기를 원해서 중국 학교를 또 보낸 거예요. 중국말도 잘 못하는 애를. 그래가지고 애가 5년을 다녔는데 너무너무 중국 학교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한국 학교를 다시 왔는데, 그래서 그 아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중국 사람으로 볼까봐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담이 와서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막 태극기 막 그리고 그림 그리라 그랬더니,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강요당하는 거는 아이한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정체성, 특히 이중문화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의 정체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가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선택한 정체성을 부모가 지지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떨 때는 내가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내가 한국 사람처럼 살고 저기 가서는 내가 중국 사람처럼 살고 이렇게 유동적인 정체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네가 결정할 거고, 그리고 네가 결정한 거를 내가 충분히 그거를 지지하고 축복한다라는 그런 태도. 정말 아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것 같고, 그리고 너는 네가 중국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택했을 때 내가 그거를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네가 필요하면 다시 또 한국 사람으로 살 수도 있는 거야. 유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만 해야 된다 생각할 필요 없어. 네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걸 선택했다가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안심시켜 주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이렇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뭔가 이렇게 듣는데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외국인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부모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 마침 사연이 있어. 실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로. 네, 네. 사연의 당사자가 또 이 자리에 오셨네요. 네. 제가 쓴 건데요. 저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어요. 1학년 때 오기는 1학기에 왔는데 1학기에는 중국 학교 갔다가 우울증 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한국 학교에 보냈는데 어떻게 한 3일 내에 바로 적응이 돼갖고 엄청 잘 다니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 회장으로 쭉 이렇게 했었고 지금 중학교 2학년 갔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부모가 엄청 노력을 해야 아이가 여기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사법 통역사거든요. 검찰, 경찰, 법원 통역을 하면서 보니까 부모들이 이거를 안 하면 아이들도 사회에 나오기 힘들어요. 나와서도 좀 많더라고요. 예,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모들한테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좋겠냐, 뭐 이런 교육이 좀 있었으면 안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저런 사연을 보냈거든요. 사실은 뭐 외국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발달적으로. 그런데 특히 이제 다문화 아이들은 훨씬 더 힘든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정말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모님이 좀 인식하고 그런 기본적인 양육에 대한 교육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꼭 다문화 엄마뿐만 아니라 한국 엄마들도 부족한데 이제 다문화 엄마들이 워낙 바쁘고 또 뭔가 이렇게 본인도 살아남기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녀 양육에 충분히 에너지를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모 양육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 자체, 다문화 부모님들 자체가 좀 자신의 힘든 부분을 나누고 그거를 좀 공감받고 도움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부모가 건강해지면 아이들도 건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을 위한 집단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좋아지면서 자기가 좋아진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너무 이렇게 어떻게 좋은 부모가 안 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드니까 자꾸 그게 실천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 다문화 학부모 아카데미를 이제 어떤 특정 오전의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촬영을 해서 밑에 자막을 다 붙이고 사전에 사연을 받고 밤에 또 방송을 하고 그걸 또 다시 보게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이슈 이번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어떤
알아둬야 돼. 한국 사회에서 되게 이슈가 되는 거. 그걸 저희가 가르쳐 드리고. 작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저희가 다뤘고, 또 그 전년도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하고 있는지, 코로나 시국에 학교 생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알아두어야 할 것들,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부분들도 매년 끼워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또 이런 식으로 모셨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 링크에,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 이런 교육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또 다음번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 링크에 보시면 저희 센터 다+1 센터에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한 소통 모임, 그거를 준비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희망이 있다 체크해 주시면은 그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작은 모임이지만 조금씩 또 그런 걸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또 저희가 열심히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 얘기 듣기 전에 오늘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 분만? 네, 네, 마이크 갖고 계시니까.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강의 마지막 소감은 집에 가서 아들한테 편지 하나 먼저 쓰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들 학교 갈 때 기분 좋게 가게끔 이렇게 먼저 실행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어떠신지? 네, 네. 아니,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이게 제가 했던 부분이 잘한 부분도 있고, 저한테 이제 칭찬도 해주고 싶고, 못한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제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생긴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교수님? 지금 우리는 다문화가 아니라 상호문화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중문화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힘든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잘 다루고 극복할 수 있다면 나의 이중문화적 경험은 나의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원들을 내가 여기서 살아남았으니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자원으로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2022년 다문화 학부모 아카데미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서로 부축하면서 이 힘든 시기 같이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문화 아카데미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다문화 학부모 아카데미를 검색하시면 저희 서울 다+1 센터의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그 채널에 그 학부모 아카데미 그 재생 목록에서 지금껏 있었던 것들, 번역되어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하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이런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70-4832-8327번 8328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간 긴 시간 동안 어려운 내용들, 또 이런 편안한 내용들 들으시면서 너무 고생 많았다고, 나 정말 애썼다고 이렇게 토닥여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